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한 가지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종전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호르무즈에서 다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며칠째 국제 언론에서는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과 테헤란이 휴전 합의에 가까워졌다.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 이제 끝이 보인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보도들을 보면서 왜인지 안도감보다 더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정작 이것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이라고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이준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부동산 계약서가 아닙니다. 서명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 짧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계약,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계약의 형태입니다. 양측이 합의하고 서류에 서명하고 그것으로 거래가 마무리됩니다. 명확하고 깔끔하고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다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합의가 실제로 이행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서명한 사람이 그 합의를 실제로 집행할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합의를 무력화하려는 세력이 내부에 존재하는지, 합의의 조건이 양측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서명 이후에도 계속 움직이는 변수들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 우려를 바로 확인해 줬습니다.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지 불과 며칠 후 미국과 이란은 다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을 빚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 전쟁이 단순한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면의 싸움이고 권력의 싸움이고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그 성격의 싸움은 합의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양측 모두 평화를 원할 수 있지만 그 평화를 위해 실제로 무언가를 내놓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사이의 간극, 그것이 이 전쟁을 계속 끌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 전쟁이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게 됐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전쟁은 핵 문제와 호르무즈를 둘러싼 군사적 대결이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이란의 시설을 타격하고 이란이 반격하고 그 사이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구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전쟁은 이제 세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 차원입니다. 실제로 미사일이 날아가고 드론이 충돌하고 선박이 피격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쟁입니다. 둘째는 정치적 차원입니다.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하는가, 이란 정부가 어떤 성명을 내는가,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 이것은 말과 의도의 전쟁입니다. 셋째는 내부적 차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가장 불안정한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 내부에서 누가 실제로 권력을 쥐고 있는가, 협상을 원하는 세력과 강경 노선을 고수하려는 세력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조이준의 분석이 저를 가장 오래 붙잡은 이유는 바로 이 세 번째 차원에 대한 통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단순히 미국 대이란의 구도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란 내부가 이미 분열되어 있고 그 분열이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서 무언가를 약속해도 그 약속을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력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나라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개의 권력 중심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전쟁을 단순한 외교 협상으로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폭발이 일어나고 국경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지 않을 때, 합의문에 서명한 사람이 그것을 집행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전쟁은 공식적으로는 끝났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평화협정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두 번의 공격 사이에 잠깐 주어진 숨 고르기일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자, 첫 번째 챕터에서 저는 전쟁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호르무즈에서 다시 이 폭발음이 울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단순한 외교 협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란 내부의 분열에 있다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분열의 실체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챕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란을 하나의 단일한 국가로, 하나의 의지로 움직이는 실체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결정하면 그것이 실행된다. 이란 정부가 발표하면 그것이 이란의 공식 입장이다. 자, 하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 이해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이준의 분석에서 나온 표현이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 지배주주가 없는 회사와 같습니다. 저는 이 비유가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배주주가 없는 회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CEO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대주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명이 압도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CEO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이사회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합의한 것도 대주주들이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이 내부의 권력 다툼과 협상의 산물이 됩니다. 지금 이란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 정부가 어떤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외무부가 협상 테이블에서 특정 입장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이란 관영 매체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강경한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흘러나옵니다. 자, 혁명수비대와 가까운 매체들은 협상 자체를 굴복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혁명수비대는 자신들만의 판단으로 행동합니다. 외교부가 협상 테이블에서 말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가 왜 그토록 위험한지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합의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약속한 사람이 실제로 그것을 집행할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합의는 처음부터 의미가 없습니다. 이란 내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사실상 전면 차단되다시피 했습니다. 전기와 수도 공급이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란 내부의 언론과 매체들이 공개적으로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충격적이냐면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보통 내부의 갈등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통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통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부의 압력이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매우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나라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 그 나라와 협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협상하는 상대방이 자기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합의한 내용이 내일 다른 세력에 의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집기는 의도적인 배신이 아니라 내부 권력 구조의 혼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많은 분석가들이 주목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 혁명수비대입니다.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군사적 행동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혁명수비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명수비대는 협상보다는 강경 노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석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일종의 소프트 쿠데타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권력 이양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혁명수비대 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능성이 맞다면 이
전쟁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협상하는 것과 혁명수비대를 상대로 협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혁명수비대는 외교적 압박보다 군사적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들에게 핵 협상은 굴복이고 그들에게 양보는 체면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챕터를 준비하면서 이란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하나의 나라처럼 보입니다. 하나의 깃발, 하나의 정부, 하나의 외교 채널.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개의 권력 중심이 있고 각각의 중심이 자신의 이익과 논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들 사이의 갈등이 외부와의 전쟁만큼이나 이란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전쟁을 단순한 외교 문제나 군사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란의 내부 권력 싸움이 해결되지 않는 한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합의도 진짜 평화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 싸움이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이란이 더 이상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 정부와 혁명수비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내부 분열이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 혼란이 한국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닿아왔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HMM 나무호 폭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단 몇 시간 안에 한국은 중동 위기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발언했습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 저는 이 발언을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이것이 사실인가? 둘째,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트럼프가 이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이미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강대국 정상의 발언은 그 자체로 정치적 현실이 됩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발언이 나오는 순간 한국은 어떤 형태로든 반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란 정부는 이것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혁명수비대와 연결된 매체들에서는 전혀 다른 신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공격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한 뉘앙스, 한국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식의 표현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챕터에서 이야기한 이란의 분열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란 정부는 부인합니다. 하지만 혁명수비대 쪽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느 쪽을 진짜 이란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이란의 내부 분열이 외교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서울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쪽에서는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배가 공격을 받았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는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로 보내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미국 주도의 군사연합에 적극 합류하라는 압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정반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자, 성급하게 대응했다가 이란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면 한국의 중동 에너지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고 이란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강하게 나가면 전쟁에 끌려 들어갈 위험이 있고 약하게 나가면 국내 여론이 들끓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처한 딜레마의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역사적 맥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21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유조선 한솔호를 납포한 적이 있습니다. 선원들을 억류하고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유는 이란이 한국에 묶여있는 자산 동결 문제였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은 한국을 압박하기 쉬운 나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번 나무호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 전쟁 중에 미국에 직접 강하게 맞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에게 약한 연결고리가 있는 한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이라는 한국이 강하게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석에서 나온 가장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챕터를 준비하면서 한국이 처한 위치가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입니다. 동시에 중동과 경제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란과는 직접적인 적대 관계가 없었고 외교 채널도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전쟁 속에서 그 모든 균형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더 강한 입장을 취하라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강한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이란과의 관계를 돌이키기 어렵게 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한국이 자신들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한국 선박이 피격되는 상황에서 이란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것도 국내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강대국들의 충돌 사이에서 어느 쪽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나무호 사건은 단순한 선박 폭발이 아닙니다. 자, 그것은 중동의 전쟁이 어느 순간 한국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단순히 이 사건 하나의 처리 방식을 넘어 앞으로 한국이 중동에서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결정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중동의 불길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다 위에 한국 선박들은 그 불길 속에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나무호 사건이 한국을 중동 위기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강하게 나가면 전쟁에 말려들 위험이 있고 약하게 나가면 국내 여론이 들끓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챕터에서는 시선을 다시 워싱턴으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트럼프가 무엇을 원하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쟁 전체를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트럼프는 매우 강경한 발언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2주 안에 타격할 목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자, 이 발언은 전형적인 트럼프 스타일입니다. 강하고 직접적이고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공포를 심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발언 뒤에서 전혀 다른 신호를 읽었습니다. 저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아직 그 목표들을 타격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강하게 나가지만 실제 행동은 계속 유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보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이 전쟁 전체의 구도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트럼프가 이 전쟁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이란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싶습니다. 핵 포기, 우라늄 이전, 사찰 수용, 이것들을 받아내고 자신이 오바마보다 더 나은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장기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길어질수록 기름값이 오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장 트럼프의 지지율에 타격이 됩니다. 분석에서 나온 표현이 있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패가 아닙니다. 주유소 가격과 주식시장입니다. 저는 이 말이 냉혹하지만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이란 시설을 타격했느냐는 미국 중산층 가정의 투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퇴근할 때 넣는 기름값이 올랐느냐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딜레마입니다. 최대한의 압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란을 무릎 꿇게 만들 정도로 강하게 압박하되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이 너무 크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모순된 목표입니다. 이란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면 호르무즈가 불안정해지고 에너지 가격이 오릅니다.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어느 정도 이란과의 긴장을 낮춰야 합니다. 하지만 긴장을 낮추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레버리지가 약해집니다. 트럼프는 지금 모순된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도를 보면서 이 전쟁이 사실은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것은 심리전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두려움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언제 공격이 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경 발언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제로는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란이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는 신호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트럼프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최대한의 위협과 최대한의 유연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 상대방이 내가 진짜로 공격할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것, 그 불확실성 자체가 협상력이 됩니다. 트럼프의 무기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는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은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판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이 트럼프의 위협을 진짜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의 위협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어딘가에서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인 전쟁보다 오판에서 비롯된 전쟁이 더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의도적인 결정은 되돌릴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한번 일어나고 나면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네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강대국의 지도자가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은 순수하게 전략적이거나 도덕적인 이유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지지율, 경제지표, 선거 일정, 국내 여론, 이 모든 것이 그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트럼프가 이 전쟁에서 원하는 것은 승리입니다. 하지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수능입니다. 그 두 가지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 것인가? 그 판단이 지금 이 순간 중동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전쟁의 가장 복잡한 면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협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번의 공격 사이에 짧은 휴식일 수 있다는 이야기, 하나의 목소리를 잃어가는 이란의 내부 분열, 한국 선박이 그 혼란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간 이야기, 그리고 승리를 원하지만 수렁은 피하려는 트럼프의 딜레마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가장 불편한 결론을 꺼내 놓으려고 합니다. 아무도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분석에서 나온 CIA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대부분과 발사대들이 여전히 작동 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정보를 처음 들었을 때 잠깐 멈춰야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폭격이 이란의 군사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투기와 폭격기가 날아가고 이란의 시설들이 불탔습니다. 그러니 이란은 이미 무너지기 직전일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란은 아직 건재합니다. 아직 싸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버틸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전쟁은 끝내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저는 미국과 이란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이 완전히 물러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투입한 군사력, 지불한 비용, 세계에 보낸 신호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물러난다면 그것은 미국의 위신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동맹국들은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적들은 미국이 결국 물러선다는 것을 학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도 완전히 항복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들, 이 핵 포기, 우라늄 이전, 무제한 사찰, 이것들을 모두 받아들이는 순간 이란 내부에서 그것은 굴복으로 익힙니다. 혁명수비대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란 정권 자체의 붕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양측 모두 완전한 승리도 완전한 패배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지금 이 전쟁이 세 가지 중 하나의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한적 합의입니다. 양측이 핵심 요구들의 일부만 충족된 상태에서 형식적인 합의를 맺는 것입니다.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싸움을 멈추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 하지만 이 경우 근본적인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언제든 다시 불붙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 소모전입니다. 합의도 완전한 승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양측이 제한적인 충돌을 반복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쩌면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호르무즈를 지나는 상선들, 에너지 가격 상승을 감당해야 하는 일반 시민들, 그리고 중간에 낀 한국 같은 나라들입니다. 세 번째는 통제 불능의 확전입니다. 오판이나 우발적 사건으로 인해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전면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낮은 확률이기를 바라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대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두 나라가 가장 강하게 충돌할 때가 아닙니다. 두 나라 모두 완전히 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을 때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전쟁은 그 자체의 논리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군사적 논리와 체면의 논리가 상황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프로그램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 전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대국들이 충돌할 때 가장 먼저 대가를 치르는 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호르무즈를 지나다가 폭발에 휩쓸린 화물선, 그 배 위에서 수개월째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선원들, 에너지 가격이 올라 생활이 어려워지는 평범한 가정들, 자,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중간 크기의 나라들, 전쟁은 항상 힘 있는 자들이 결정하고 힘 없는 자들이 감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에서 한국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감당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전쟁을 남의 일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